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은퇴도 했는데 왜 지갑은 더 가벼워질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인데 이상하게 여유는커녕 불안이 더 커집니다. 60이 넘으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처럼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쓸 곳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비, 관계 유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며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중에도 노후의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퇴직금 2억을 5년 만에 다 쓰고 자녀에게 손불린 분도 계셨습니다. 반면에 특별히 큰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80세까지 평온하고 자유롭게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끊어낸 것의 차이입니다. 노후의 풍요로움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더하는 것이 힘이었다면 이제는 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재산을 지키고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끊어내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노년의 품격을 되찾고 진짜 행복 통장이 채워질 것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흔하게 쓰지만 가장 무서운 이 습관입니다. 1장, 외로움이 통장을 비운다. 여러분은 혹시 화가 났을 때, 외로울 때 또는 기분이 좋을 때 지갑을 여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만큼은 돈 쓰는 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소비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평소보다 평균 30% 이상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산 물건의 약 70%를 3개월 후에는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보상을 찾습니다. 외로움을 쇼핑으로, 분노를 충동구매로, 불안을 과소비로 달래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한 날 집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홈쇼핑 채널을 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또 싶은 게 나옵니다. 필요하진 않지만 뭔가 사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고 실제로도 나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만족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행복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쇼핑이 주는 기쁨은 평균 3시간이라고 합니다. 택배를 뜯을 때까지는 설레지만 그 물건을 서랍에 넣는 순간 감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쇼핑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표현되어야 해소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나눠야 풀리고 분노는 말로 내뱉어야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물건으로 덮으려 하니까 감정은 계속 쌓이고 쇼핑은 반복되고 통장 잔고는 줄어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이렇게 쓴다고 해도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감정 소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왜일까요? 은퇴 후 생활에서 오는 공허함, 자식들의 독립으로 인한 허전함, 건강에 대한 불안감 같은 감정들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마다 지갑을 여는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노후 자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제 감정 소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법칙을 써보세요. 무언가 사고 싶은 충동이 들면 하루만 기다려 보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사세요. 연구에 따르면 24시간이 지나면 80%의 구매 욕구는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외로우면 친구에게 전화하고 화나면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감정에는 감정으로 대응하되 지갑은 닫아두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 때문에 재산을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그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감정 소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어나가는 돈입니다. 2장, 사랑이 통장을 갉아먹는다.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 걱정이다.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발을 떼는 순간부터 백발이 무성해진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자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도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혼동합니다. 걱정하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은 자녀를 성인으로 키우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평생 어린이로 남는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필요성을 느낄 때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면 자녀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가 안 해도 돼. 부모가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자립은 멈추고 의존이 시작됩니다. 72세박 선생님은 아들 부부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 새 집에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결국 박 선생님은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지만 내가 부모인데 이것도 못해주나 싶어 무리하게 손을 댔습니다. 결국 자식의 짐은 가벼워졌지만 박 선생님의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국의 60대, 70대 부모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부모의 행복이다. 이런 신념이 뼛속 깊이 박혀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 전에 나는 괜찮은가?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노년에 사용해야 할 돈이 자식에게로 흘러가 여러분의 노후 통장은 조금씩 비워지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사랑이 습관이 되어 자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이렇게 도움받아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원망하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자식,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지원, 손주 양육비 지원 등으로 자신의 노후 대비 자금을 모두 소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자식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도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세요. 비행기 안전수칙을 아시나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쓰고 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안정적이어야 자식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움에는 한계를 정하세요. 이번 집 구입에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처럼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선을 절대 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진심을 말하세요. 아빠,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자립심을 키우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에게 퍼주는 돈만큼이나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게 또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3장 체면과 자존심이 통장을 비운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노년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후 계산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재빨리 카드를 냅니다. 또 다른 누군가도 카드를 꺼냅니다. 서로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양보하지 않죠. 둘 다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쪼잔해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가난해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계산을 자처하는 분이 있습니다. 옷도 신발도 가방도 항상 좋은 걸로 사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체면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초라하게 보이긴 싫어. 이런 생각들이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보면 후회하지만 다음 모임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상관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거죠.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74세 강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지인 모임에서는 항상 먼저 계산했고 명절에는 손주들에게 남들보다 많은 세뱃돈을 줬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자기 형편을 숨기고 늘 여유 있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통장엔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서 맨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강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체면이 결국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60대, 7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체면과 자존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지위 불안으로 설명합니다. 은퇴하고 사회에서 물러나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죠. 저 사람 늙으니까 초라해졌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돈을 씁니다. 돈을 쓰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요. 계산을 하면 역시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요. 비싼 물건을 사면 아직 여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는 동안 정작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에 바쁩니다. 자기 체면 지키기에 바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오늘 만난 사람 중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90% 이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차를 타든 얼마를 내든 사람들은 사흘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쓰십니까? 더 중요한 건 돈으로 얻은 인정은 진짜 인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 사람들이 고맙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공짜 밥이 고마워서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지갑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이 얼마를 쓰느냐로 사랑을 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안 쓴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보내세요. 아쉬울 것 하나 없습니다. 경제학자 베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시적 소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체면은 타인이 기억 못하지만 빚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자금 수천만 원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진짜 위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장 불안이 통장을 비운다. 68세 남성분이 제게 이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퇴직금 5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돈 번다길래 저도 해봤죠. 처음엔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 넣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 뒤로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서 죽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안 투자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드는 것 같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속삭입니다. 이거 하면 큰돈 벌어요. 이 말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 거의 100%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위험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이거 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돈을 넣게 만드는 거죠.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만회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게 바로 도박꾼의 심리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금, 각종 펀드. 그런데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만회해야지 하면서 더 큰 돈을 넣습니다. 그러다 또 잃고 또 넣고 결국 노후 자금 전체를 날리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노년층의 위험 투자 실패율은 젊은 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에 투자가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잃었을 때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투자에 실패하면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에 큰 돈을 잃으면요, 그 돈을 다시 만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세요. 그 돈을 잃으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면 그건 투자하면 안 되는 돈입니다. 둘째, 이해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 돈을 넣지 마세요. 모르면 하지 마라. 이게 평생 통장 지키는 법입니다. 셋째, 단기 수익의 유혹을 버리세요. 한 달에 20% 수익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엔 쉬운 돈이 없습니다. 높은 수익 뒤엔 항상 더 높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넷째, 지인이 소개하는 투자 상품은 더욱 조심하세요. 형님만, 특별히 아는 사람끼리만이라는 말 뒤에 숱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불안할 때는 투자가 아니라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투자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이제 불안은 조금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다음으로 끊어야 할 것은 우리를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돈 쓰는 습관입니다. 5장, 부러움이 통장을 비운다. 70세 조 여사님은 친구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아주 커다란 최신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 여사님은 갑자기 자기 집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도 TV 하나 바꿔볼까? 이틀 뒤 200만 원짜리 TV를 샀습니다. 하지만 집에 설치하고 나니 만족감보다 후회가 컸습니다. 왜 샀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걸. 옛날 TV도 잘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비교 소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저 사람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던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친구는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심리학자 루스벨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부족해집니다.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도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내 삶은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절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합니다. 남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나의 가장 힘든 순간을 비교합니다. SNS에 올라온 행복한 사진과 나의 지루한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제가 상담했던 71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친구가 자식들한테 매달 용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울해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저 친구는 복이 많네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여성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사실 그 친구는 자식들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대요. 용돈은 주는데 얼굴은 안 보여준대요. 그래서 늘 섭섭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 남이 가진 것만 보고 없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교는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비교 소비가 끝없는 지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내 차가 낡아 보입니다. 남이 좋은 패딩 한 벌 샀다고 하면 내 옷이 허름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통장은 텅텅 비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비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뭐라든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제주도를 가면 누군가는 유럽으로 가고 내가 유럽을 가면 누군가는 크루즈를 탑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냉정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남을 따라잡으려고 쓴 그 돈, 정작 그 사람은 여러분이 뭘 샀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남 신경 쓰느라 통장을 비우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남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삶은 사라집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실천해도 여전히 돈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 통장을 비우는 가장 무서운 도둑입니다. 6장 이 정도야 뭐하고 넘기는 작은 돈이 통장을 비운다. 만 원쯤이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통장을 비우는 시작입니다. 이번 달은 쓴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안 쓰신 게 아닙니다. 다만 큰 돈이 아니라서 돈을 썼다고 느끼지 못한 것뿐입니다.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방울은 별것 아니지만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면 대야를 가득 채우고 1년이면 욕조를 몇 번이나 채울 만큼의 물이 낭비됩니다. 우리의 통장도 같습니다. 작은 돈이 매일 빠져나가면 어느 날 잔고가 텅 비어버립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에게 같은 금액을 줬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작은 돈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한 번에 큰 돈을 쓰게 했습니다. 한 달 뒤 어느 그룹이 더 많이 썼을까요? 작은 돈을 쓴 그룹이 무려 3배 더 많이 썼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통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은 쓸 때 아프지만 작은 돈은 안 아픕니다. 세일한다고 3만 원짜리 옷과 신발 필요할 것 같아서 3만 원짜리 건강보조 도구, 자동 결제 구독료에는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특히 고정비는 더 무섭습니다. 한번 설정하면 잊어버리기 쉽고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절반 가격 요금제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래된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찮아서요. 바꾸기 어려워서요. 하지만 그 귀찮음 하나가 1년이면 20만 원 이상을 날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만 귀찮으세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 항목을 꼭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자동 결제, 쓸 일 없는 구독료는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작은 구멍으로도 배는 가라앉습니다. 작은 돈을 지키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로워서,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불안해서,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작은 돈쯤이야 괜찮다고 넘겼던 순간들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길고 준비된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끊을 줄 아는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홀가분하게 사는 법은 따로 있다. 즐거운 노후를 위해 9가지 꼭 하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면 넘치니 그만두는 것이 낫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더 가지려 애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상합니다. 비워야 할 나이의 삶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줄어들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남의 시선과 체면,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마음의 짐만 늘어갑니다. 여러분, 홀가분하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홀가분함이란 단순히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이고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진 채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진짜 홀가분한 노후를 위한 해답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 말이 참 쉽지 않죠.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을 아껴가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의 꿈은 밀어두고 오로지 자식의 미래만을 바라봤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대가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참 복잡합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기대가 자리 잡고 있어요. 더 자주 찾아와 주길, 용돈을 더 주길, 효도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러움과 외로움,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자녀에게 큰 기대를 품을수록 그들이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가 받는 상처도 그만큼 깊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우리를 잊은 게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내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얼마나 자주 전화를 드렸나요? 솔직히 그렇게 자주는 못했을 겁니다. 사는 게 바쁘고 힘들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녀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시고 오지 않으면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세요. 전화가 오면 기쁘게 받으시고 안 오면 내가 먼저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세요. 자녀의 인생에서 저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연이고 가끔 등장하는 단역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돈 걱정은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죠. 하지만 있는 돈조차 쓰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쌓아만 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불안해 하시는데 정작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병원비가 필요할까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까봐,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실제보다 더 위험하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혹시 모를 나중 일을 대비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나중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 큰 손해 아닐까요? 물론 돈을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쓰되 필요 이상으로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맛있는 과일이 먹고 싶으면 사 드세요. 좋은 옷이 눈에 들어오면 한 번쯤 사 입으세요. 여행 한 번 가는데 30만 원, 50만 원이 아까워서 평생 집에만 갇혀 있지 마세요.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큰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병원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자식들은 그 돈을 물려받아서 잘 쓰고 있겠지만 정작 그분은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가신 겁니다. 그게 과연 현명한 삶일까요?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양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억만장자가 되어도 쓰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즐길 줄 알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세 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은 나름의 자존심과 체면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이건 우리 세대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고 창피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자존심 상할까봐 피하며 살아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립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도움을 거부하게 만들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내가 뭘 입고 다니는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혼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마주친 이웃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제 길에서 본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지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의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으세요. 밝은 색깔이 좋으면 밝은 색을 입으십시오. 나이 들어서 무슨 빨간 옷이야 라는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물론 예의는 지키되 더 이상 속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둘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자식한테도 이웃한테도 복지관에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도움이 필요한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몰라요 하세요.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물어보면 되고 젊은 사람들 말이 낯설면 웃으며 배워보면 됩니다. 오늘도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사세요. 네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았던 일, 서러웠던 일,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좋았던 기억보다는 후회되는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반추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의 습관이에요. 과거를 계속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는 더 우울해지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저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 저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때 저를 미워하지 말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경험은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니까요. 다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배울 건 배우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이제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계세요.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나 형제 자매에게서 받은 오해와 서운함들, 10년 전, 20년 전 일을 아직도 붙들고 그 상처를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에 그 감정을 써보세요. 화가 났던 일, 억울했던 일, 후회되는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욕을 써도 됩니다. 다 쓰고 나면은 그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세요. 이제 이건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야 하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행동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뇌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 종이를 태울 때 뇌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돌멩이를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제 그 돌을 놓아주세요. 손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질 겁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걱정일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살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렇게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게 몇이나 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5%조차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걱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에요. 상상 속 파도가 실제로 우리를 덮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걱정은 여러분의 현재를 망칠 뿐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거죠.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현재의 행동뿐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일어나면 그때 대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것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멈추세요.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아, 내가 또 걱정하고 있었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세요. 걱정의 대부분은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견딜만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 혼자 남으면 어쩌지? 그럼 그때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면 돼. 최악의 상황도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현재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현재가 쌓이면 그게 곧 행복한 미래가 됩니다. 홀가분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는 소유물을 줄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입지도 않는 옷, 안 쓰는 그릇, 오래된 가전제품, 언젠가 쓸 거라며 쌓아둔 물건들로 가득하진 않나요? 문제는 그 물건들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소할 때마다 옮겨야 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쓸 일은 없고 결국 그 물건들이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건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집안이 어수선할수록 집중력과 평온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정돈된 집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생각을 맑게 해줍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물건들을 결국 누가 치우게 될까요? 우리 세대가 떠난 뒤 그 짐은 고스란히 자식들이 정리해야 합니다. 버릴 줄 몰라서 남기고 싶어서 쌓은 것들이 결국엔 자녀가 며칠씩 치워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물건을 버린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얻는 것이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옷장에 꽉 차 있으면 늘 입을 옷이 없죠. 하지만 필요한 옷만 남기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주방도 똑같습니다. 도구가 많으면 불편하고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요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 바로 서랍 하나를 열어보세요.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언젠가 쓸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1년 동안 안 썼으면 앞으로도 안 씁니다. 물건을 버리는 건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고 미래를 위한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홀가분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물건부터 줄이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7번째는 비교하지 마세요. 요즘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친구들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자녀에게 선물도 받고 사진 속 웃음은 늘 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득 초라해집니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일까?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이 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각자의 걱정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초라해하면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단 한 번도 삶을 나아지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10명 중에서 8번째로 잘 사는 사람도 자신보다 나은 2명만 보면 불행해집니다. 자신보다 못한 7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뇌가 불행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월 100만 원 벌 때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200만 원을 벌게 되니 이제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 비교가 주는 더 큰 문제는 단순히 불행을 느끼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미와 국화를 놓고 어느 꽃이 더 아름다운가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아름다운 꽃인데 그냥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세요. 남을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남과 경쟁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세요. 행복은 남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8번째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나이가 들면 큰 행복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한다거나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그런 일은 평생 몇 번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햇살이 따뜻해서 산책하기 좋은 것,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에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큰 사건으로 얻는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진을 해도 복권에 당첨돼도 처음 며칠만 기쁘고 곧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좋은 일에 금방 적응합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 일주일은 신나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냥 차일 뿐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좋다가 곧 익숙해집니다. 큰 행복은 금세 사라집니다. 반면에 작은 행복은 매일 새롭게 찾아옵니다. 아침 햇살은 매일 다르고 커피 한 잔의 향은 매번 다르고 친구들의 수다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럼 작은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의 물입니다. 얼굴을 씻으면 개운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도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인가요? 하고 물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치아가 있고 삼킬 수 있는 목이 있고 소화할 수 있는 튼튼한 위가 있다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한 건 꼭 있습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찾다 보면 삶이 달라져요. 불행한 것만 보이던 삶에서 행복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감사일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큰 일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행복의 힘이에요. 9번째는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생생해집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무한하다고 믿을 때는 함부로 쓰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금처럼 소중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죠. 꽃이 피면 언젠가 져야 하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죽음 또한 자연의 순환 속에 포함된 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하거나 체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 후회할 시간,
불평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 감사와 평온이 들어섭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삶을 깨우는 스승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지금이 소중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사랑이 절실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매 순간이 의미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이 더 귀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세요. 유언장을 쓰고 장례 방식을 정하고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기세요. 이게 불길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준비를 해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가분함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을 홀가분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